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삶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은 약 13억이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 가정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2.5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 그리고 대출금을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대출금은 나의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당연한 부분이라 여기며 나를 위로한다. 연봉을 높여서 이직했다면 30년 동안 갚아야 했던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은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 살아가는 셈이 된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건 나의 시간 중 일부를 회사에 내어주는 것이다. 근무 시간 동안은 회사의 규정대로 행동해야 한다. 무조건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삶의 자유의 일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약 2년 동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한 연구 끝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철학자가 있다. 바로 그의 대표적인 수필집 월든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이다. 그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에서 약 2년 동안 직접 나무를 베어 지은 통나무집에서 머물렀다. 오로지 자급자족하면서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당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수필집 월든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한된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19세기 미국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농부들이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 40년을 몸바쳐 일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농장을 물려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농장을 소유했다. 그러나 40년을 넘게 일해도 아직 빚을 갚지 못한 농부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집을 구매한 농부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집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농부들의 30% 정도가 집값을 모두 갚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부가 집을 마련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질 수도 있었다. 결국 집과 농장이 농부의 주인 노릇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과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한다. 20평의 집을 갖기 위해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30평의 집을 사려고 하면 2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내 인생에서 10년의 시간을 사용해서 더 좋은 집과 맞바꾸는 것과 같다. 직장인이라면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이 더 필요하다. 결국 회사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격이다.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게 되는 것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소로우는 말했다. 우리는 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것일까? 때로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소로우는 월든 호수로 들어가게 되었다. 소로우는 말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고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인생은 매일 모든 사람에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준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건물주 정도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다. 어떻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로우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소로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값비싼 양탄자나 호화스러운 가구들을 마련하고 맛있는 요리를 찾아다니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 숲속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소로우가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 진짜 자신의 삶인지 월든 호수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각자의 시간을 채워가며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간다. 여유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와 고속열차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무언가 하려고 한다. 걸어 다닐 때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본다. 가능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소비해야 한다. 남들이 가는 여행도 꼭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물건이 있다면 나도 열심히 사야 한다. 유행하는 음식점도 꼭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한다. 이 미국은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철도 기술 등의 발달로 삶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더 많은 것이 갖추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바쁘게 되었고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잃게 되었다. 소로우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사람들은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나 바쁘다고 말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가 선택한 월든 숲에서의 삶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최소한 얼마큼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소로우가 찾으려고 했던 주제였다. 예를 들어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집을 지었다. 집을 짓는데 사용된 비용은 약 $30였다. 19세기 미국 1달러는 현재 기준으로 $30의 가치로 환산된다. 결국 그는 $900,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로 집을 마련한 것이다. 소로우가 직접 지은 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벽난로 1개, 책상 2개, 의자 3개 그리고 침구 1개가 놓여 있었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고 비싼 집을 사는 이유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소로우는 말했다. 소로우는 온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금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돈 100만 원으로 자신이 평생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수고로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이 동물만큼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옥수수를 살짝 데쳐서 소금을 뿌린 정도의 소박한 식사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사치를 전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로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은 생각보다 매우 적었다. 6주 정도만 일해도 1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치를 할 수 없지만 여유로운 시간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날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얻었다. 그리고 월든 호수에 집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소로우에게 있어 즐거운 일이었다. 소로우는 말했다. 나는 신념과 경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소로우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소로우의 삶의 방식이 인생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공한 삶,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소로우와 같은 삶의 모습도 있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남들이 원하는 집, 자동차, 명품으로 도배된 옷장이나 장신구만이 유일한 삶의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소로우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칭찬하는 인생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방식의 삶을 짓밟아가며 하나의 삶만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결국 삶에서 걷고자 하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소로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신중하게 찾아내어 꾸준히 걸어가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으며 멀리 항해를 떠날 수도 있다. 그들이 하고 싶다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부른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도 삶의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있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에 고통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힘듦을 토로할 사람이 없다면 외롭다.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외롭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혼자 있음에 괴롭기도 하다. 형제자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롭고 형제자매가 있지만 매일 갈등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삶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독은 창조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많은 작가들이 주변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며 작품을 창조한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소로우 역시 고독을 선택하고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현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생각들을 남겼다. 소로우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다. 사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만나고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SNS, 카카오톡 등의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고독의 시간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여름 휴가는 해외로 다녀왔는지, 이성 친구는 잘 만나고 있는지는 몇 번의 핸드폰 터치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도 연예인에 대한 각종 뉴스와 가십들을 끊임없이 실어다 나른다. 100억짜리 청담동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 수억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공항에 입국했다는 소식, 각종 열애설을 나에게 들려준다. 그렇게 타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은 마치 별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소로우에게 월든 호수란 외부 소식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은 우체국과 신문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SNS 알림과 카카오톡이 있었다면 소로우에게는 끝없이 찾아오는 신문과 편지들이 혼자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소로우에게 있어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소문이나 가십은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로우는 이러한 비교를 통한 자기 존재의 증명을 반대한다.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즐거움, 재미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소로우가 월든 호수에 들어간 것은 일부러 혼자 힘들게 살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소로우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욕구였다. 물론 그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다른 삶의 요소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구축했다. 소로우는 말했다. 그대의 눈을 안쪽으로 향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개의 지역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곳을 여행하여 마음속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어라. 소로우는 숲에 들어갈 때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이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2년 2개월 동안 숲에서 보낸 시간은 소로우에게 있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소로우가 숲에서 깨우친 깨달음을 전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100개의 대문을 가진 탭의 신전보다는 어느 정직한 사람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돌담이 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잊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훨씬 더 자유로운 법칙이 주변에서 또 우리의 내면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삶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은 약 13억이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 가정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2.5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 그리고 대출금을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대출금은 나의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당연한 부분이라 여기며 나를 위로한다. 연봉을 높여서 이직했다면 30년 동안 갚아야 했던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은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 살아가는 셈이 된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건 나의 시간 중 일부를 회사에 내어주는 것이다. 근무 시간 동안은 회사의 규정대로 행동해야 한다. 무조건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삶의 자유의 일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약 2년 동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한 연구 끝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철학자가 있다. 바로 그의 대표적인 수필집 월든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이다. 그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에서 약 2년 동안 직접 나무를 베어 지은 통나무집에서 머물렀다. 오로지 자급자족하면서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당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수필집 월든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한된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19세기 미국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농부들이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 40년을 몸바쳐 일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농장을 물려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농장을 소유했다. 그러나 40년을 넘게 일해도 아직 빚을 갚지 못한 농부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집을 구매한 농부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집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농부들의 30% 정도가 집값을 모두 갚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부가 집을 마련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질 수도 있었다. 결국 집과 농장이 농부의 주인 노릇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과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한다. 20평의 집을 갖기 위해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30평의 집을 사려고 하면 2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내 인생에서 10년의 시간을 사용해서 더 좋은 집과 맞바꾸는 것과 같다. 직장인이라면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이 더 필요하다. 결국 회사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격이다.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게 되는 것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소로우는 말했다. 우리는 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것일까? 때로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소로우는 월든 호수로 들어가게 되었다. 소로우는 말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고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인생은 매일 모든 사람에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준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건물주 정도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다. 어떻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로우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소로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값비싼 양탄자나 호화스러운 가구들을 마련하고 맛있는 요리를 찾아다니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 숲속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소로우가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 진짜 자신의 삶인지 월든 호수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각자의 시간을 채워가며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간다. 여유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와 고속열차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무언가 하려고 한다. 걸어 다닐 때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본다. 가능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소비해야 한다. 남들이 가는 여행도 꼭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물건이 있다면 나도 열심히 사야 한다. 유행하는 음식점도 꼭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한다. 이 미국은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철도 기술 등의 발달로 삶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더 많은 것이 갖추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바쁘게 되었고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잃게 되었다. 소로우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사람들은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나 바쁘다고 말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가 선택한 월든숲에서의 삶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최소한 얼마큼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소로우가 찾으려고 했던 주제였다. 예를 들어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집을 지었다. 집을 짓는데 사용된 비용은 약 30달러였다. 19세기 미국 1달러는 현재 기준으로 30달러의 가치로 환산된다. 결국 그는 900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로 집을 마련한 것이다. 소로우가 직접 지은 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벽난로 1개, 책상 2개, 의자 3개 그리고 침구 1개가 놓여 있었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고 비싼 집을 사는 이유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소로우는 말했다. 소로우는 온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금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돈 100만 원으로 자신이 평생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수고로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이 동물만큼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옥수수를 살짝 데쳐서 소금을 뿌린 정도의 소박한 식사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사치를 전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로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은 생각보다 매우 적었다. 6주 정도만 일해도 1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치를 할 수 없지만 여유로운 시간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날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얻었다. 그리고 월든 호수에 집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소로우에게 있어 즐거운 일이었다. 소로우는 말했다. 나는 신념과 경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소로우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소로우의 삶의 방식이 인생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공한 삶,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소로우와 같은 삶의 모습도 있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남들이 원하는 집, 자동차, 명품으로 도배된 옷장이나 장신구만이 유일한 삶의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소로우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칭찬하는 인생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방식의 삶을 짓밟아가며 하나의 삶만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결국 삶에서 걷고자 하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소로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신중하게 찾아내어 꾸준히 걸어가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으며 멀리 항해를 떠날 수도 있다. 그들이 하고 싶다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부른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도 삶의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있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에 고통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힘듦을 토로할 사람이 없다면 외롭다.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외롭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혼자 있음에 괴롭기도 하다. 형제자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롭고 형제자매가 있지만 매일 갈등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삶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독은 창조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많은 작가들이 주변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며 작품을 창조한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소로우 역시 고독을 선택하고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현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생각들을 남겼다. 소로우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다. 사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만나고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SNS, 카카오톡 등의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고독의 시간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여름 휴가는 해외로 다녀왔는지, 이성 친구는 잘 만나고 있는지는 몇 번의 핸드폰 터치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도 연예인에 대한 각종 뉴스와 가십들을 끊임없이 실어다 나른다. 100억짜리 청담동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 수억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공항에 입국했다는 소식, 각종 열애설을 나에게 들려준다. 그렇게 타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은 마치 별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소로우에게 월든 호수란 외부 소식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은 우체국과 신문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SNS 알림과 카카오톡이 있었다면 소로우에게는 끝없이 찾아오는 신문과 편지들이 혼자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소로우에게 있어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소문이나 가십은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로우는 이러한 비교를 통한 자기 존재의 증명을 반대한다.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즐거움, 재미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소로우가 월든 호수에 들어간 것은 일부러 혼자 힘들게 살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소로우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욕구였다. 물론 그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다른 삶의 요소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구축했다. 소로우는 말했다. 그대의 눈을 안쪽으로 향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개의 지역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곳을 여행하여 마음속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어라. 소로우는 숲에 들어갈 때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이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2년 2개월 동안 숲에서 보낸 시간은 소로우에게 있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소로우가 숲에서 깨우친 깨달음을 전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100개의 대문을 가진 태베의 신전보다는 어느 정직한 사람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돌담이 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잊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훨씬 더 자유로운 법칙이 주변에서 또 우리의 내면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